근데 이게 올라만 가면은 그냥 잘려. 주임원사가 그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통닭 사줄 예산을 국회가 잘랐다고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대면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청장은 이달 초에 했던 증언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처음에 국회를 통제를 해라. 나중에는 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상황. 게다가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기로에 선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은권 월담은 불법이니 체포하라고 했다라는 조 전 청장의 증언도 추가됐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희 녹색이 왠지 크리스마스 색깔과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는 복잡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월담 의원들이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금 그 영상도 속속 저희가 지금 전달을 받고 있어서 가장 빨리 여러분께 들어오는 대로 생생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영 의원님. 월담 의원 체포 지시 다시 한번 명확히 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증언을 했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번에도 윤석열 재판에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월담 지시를 했다라는 거에서 명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월담하는 의원들 다 체포하라. 그리고 실제로 국회가 담이 워낙 낮고 쉽게 월담할 수 있고 월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월담하는 의원들은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라고 구체적으로 그때의 상황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회를 통제하고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그런 주문을 했던 결국에는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었다라는 개연성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시 한번 재판에서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재판의 판단에 있어서의 근거로 활용될 주요한 증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아무리 비상계엄을 이렇게 발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그런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것이 국헌 문란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지시한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서의 이런 내란의 원초적인 그런 원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국회 무력화 시도를 했다라는 증언은 매우 중요한 오늘 재판에서의 그런 이야기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날 밤 계엄 해제안 의결을 위해서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원들 상당수가 담을 넘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넘는 의원들 이거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당시 경찰의 수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오늘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가장 빨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오늘 증언이 의미가 있는 것,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지호 전 청장이 그때도 명확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23시 15분경부터 다음날 00시 48분경까지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한 6차례 전화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 국회를 통제를 해라 하길래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 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예, 월담하는 것 불법이다. 체포하라. 김기웅 의원님, 지난번에도 그리고 오늘도 일관되게 경찰 수장이었던 조지호 전 청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월담하는 게 불법이다. 이 논리는 성립이 되는 겁니까? 월담죄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거 침입을 하기 위해서 담을 넘거나 아니면
건조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야간에 침입할 때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국회에서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한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불법적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 당시에 경찰 병력이 막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월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월담이란 그 자체에 대해서 범죄가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중요한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표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걸 막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월담을 했다면 그거는 결국은 불법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계엄이 곧 내란인가를 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상당하느냐 이거 플러스 폭동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폭동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폭동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일정한 시간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다만 불법적인 어떤 행위 국회의원의 표결을 막았다는 그 의미에서는 굉장히 국헌문란의 목적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검의 주장에 좀 신빙성을 더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증언도 다시 한번 문장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국회 담이 워낙 낮아서 쉽게 넘을 수 있다. 의원 월담은 불법이니까 체포하라. 이동학 의원님. 네. 법률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담이 낮아서 쉽게 넘을 수 있는데 의원이 월담하는 건 불법이니까 체포하라. 뭐 어떻게 이해야 되는 겁니까? 그 뒤에 배경이 있죠. 포고령이 있습니다. 포고령이 당일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에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계엄 선포문 자체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이걸 처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문장이 이 포고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포고령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1번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지한다.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포고령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을 어기면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휴대폰에서 포렌식을 하니까 10월 27일 계엄이 벌어지기 훨씬 전이죠. 거기에 메모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메모가 뭐였냐면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모의를 해왔던 정황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는 것인데 계엄 당일날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경찰들의 통제에 당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막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본인도 당황했을 겁니다. 당황했는데 어떻게 체포하란 말이 나오죠? 저것은 오래전부터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준비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해 이건 포고령 위반이야 이런 얘기들이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위헌적인 저런 선포문, 계엄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불법이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도 아니고 경찰 수장이었던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때 증언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증언이 중요해 보입니다. 계엄 선포 전에 지난해 12월 3일 저녁에요.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했다라는 점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거기서 시간도 명확히 했습니다. 오후 7시 20분쯤 안가에 갔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거라면서 경찰이 중요하니까 치안 유지를 잘 해달라고 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지난 1일 이상민 전 장관 공판에 나왔을 때 역시 조지호 청장의 증언을 보면 A4 용지를 받았는데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꽤 구체적으로 이런 게 적혀 있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김영 의원님,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실 어떻게 불법 계엄에 대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와 적극적으로 종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호 청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전 공모를 안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너무 급하게 받은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지호 청장은 그만큼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력이라는 공권력, 즉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을 투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기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지호 청장의 증언도 매우 중요하고 조지호 청장이 지금 파면당했지 않습니까? 그 파면의 근거 역시도 어찌 보면 12월 3일 안가에서 들었던 내용을 어쨌든 사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들었기 때문에 저런 처벌과 더 나아가서 증언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윤영 의원 논평을 할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은 오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 왼쪽으로 윤 전 대통령도 보이고요. 그리고 법정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증인석에는 조지호 전 청장이 앉아 있습니다. 12월 3일 밤 월담하는 의원들 이거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은 두 당사자가 법정에서 1년여 만에 대면을 한 그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 신유영 의원님, 네. 조지호 전 청장은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만장일치로 탄핵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 내란 사건 재판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조지호 청장의 입장에서는 파면도 당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찰로서의 그런 공직 사명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을 했고 또한 건강상으로도 혈액암으로 지금 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나와서 사실 있는 그대로의 가감 없이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조청 청장이 그 비상계엄 날에 선포 이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아폰 전화를 받고 나서 사실 계엄 선포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그렇지 이게 되겠냐. 10시에 다음날 10시에 본인한테는 마약 관련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 이 비상계엄은 사실 성립할 수 없고 금방 뭐 유야무야 해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비상계엄에 사전에 이렇게 지시를 하고 포고령을 받고 그리고 경찰 통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표 그리고 지시 이를 통해서 그날의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국회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결국에는 수장은 윤석열이었다. 그렇다면 내란 지금 재판에서의 윤석열은 국헌문란과 국회 기능 마비 그렇기 때문에 계몽령이고 일시적으로 경고성이 아니었다라는 것까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조지호 청장의 그런 발언은 매우 중요한 단서로서의 재판에서의 그런 구형에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지호 전 청장 지금 탄핵까지 당한 상황이고 몸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신영 의원은 조 청장이 쉽게 말해서 거짓 증언을 할 아무런 동의인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이 반복되고 일관된 이 증언은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세 명의 어떤 보면 핵심적인 어떤 증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땐 곽정근 전 사령관, 홍장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 세 명인데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계엄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했느냐, 이걸 통제했느냐의 그 부분이 이제 조지호 전 청장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표결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행사를 통해서 끌어내고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던 사람이 곽정근 전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관련해서 체포 명단 관련해서 그 부분에 얘기했던 게 홍장원 1차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까지 헌재 재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느냐에 마느냐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에서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은 굉장히 오락가락했습니다. 내가 메모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적었는데 왼손으로 소위 말해서 갈겼었는데 밖에서 썼는지 안에서 썼는지 시간과 장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좀 결여됐습니다. 그리고 곽정근 전 사령관도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인지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한테 들었는지 처음에는 의원이라고 했다가 유언과 인원이라고 입장이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재원 전 청장 같은 경우는 나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내란인지 여부를 따질 때 특검이 기존에 말했던 홍장원 1차장과
곽정근 전 사령관보다는 조지호 전 청장의 말에 대해서 좀 더 앞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둘 것 같습니다. 예. 계엄 당일 작년 12월 3일 저녁 7시 20분에 삼청동 안가로 불려갔다라는 점도 조지호 전 청장이 오늘 증언대에서 명확히 다시 한번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거니까 경찰이 중요하다, 치안 유지 잘 해달라고 했다라는 말도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후에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자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국회 담이 워낙 낮아서 쉽게 넘을 수 있다. 의원들이 월담하는 거 이거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의원들이 월담하는 것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또는 당시 유튜브나 저희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요. 많은 뉴스 특보를 통해서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이걸 계속 챙겨보고 있었는지 어떻게 월담하는 의원들의 상황을 알 수 있었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아마도 상당히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요청하지 않았나라는 추정도 조 전 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속속 조지호 청장의 증언 발언들이 영상으로 저희가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 청장의 육성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엊그제 공판에서 주장했던 이른바 통닭계엄론이라고 언론에서 이름 많이 붙이는데요. 계엄을 한 게 사병들에게 통닭 사줄 예산까지도 민주당이 깎더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김은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조금 더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양새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 계엄 직전에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효과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반 사병들이라는 얘기를 꼭 했었습니다. 즉 사병이라는 얘기는 우리 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0대 남성, 즉 병역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20대 남성을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어떻게 보면 재판을 임하는 자세가 사법투쟁이 아니라 정치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저런 전략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의 지금 현재 재판을 하는 과정이나 더 나아가서 증언이나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국군 통수권자의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어찌 보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여론전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군에게 얼마나, 우리 군이라든지 아니면 20대 남성들 전체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계엄령의 계자가 닭계자냐라고 어제 김용남 전 의원도 이 자리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혁신당 조국 대표도 비슷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이 소식 듣고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통닭 계엄론. 그러니까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나름 변론 전략에서 국민들한테 쉽게 단적인 생활 예시를 들으면서 민주당 뭔가 젊은 군인들의 그런 통닭값도 예산 삭감의 계몽령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윤석열 집권하던 당시에 2025년 국방부 예산도 결국에는 국방부에서 올린 예산을 정부가 윤석열 정권에서 3,600억 원을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군 급식 예산에 있어서의 삭감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초래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마치 남 탓하는 민주당으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의 치졸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면서 이런 예시를 들고 뭔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마저도 사실관계가 매우 틀렸다. 그만큼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의 분노만 계속 쌓이고 남 탓하는 대통령이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부식비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허영 의원 등 국정감사에서 왜 정부가 군 예산에서 부식비나 이런 식비에 대한 것들을 더 확보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은 그것을 증액하려고 했고 삭감을 한 거는 정부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윤석열 재판에서의 또 하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예능 프로를 보는 듯한 우스꽝스러운 예시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예. 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선포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든 것 중에서
그 12월 3일 다음 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정돼 있었냐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관련해 수많은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탄핵이 되면 나중에 기각이 되더라도 그 동안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 무력화됐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감액 예산이 있었습니다. 4조 원을 깎았는데요. 예전에는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감액을 했는데 아예 통으로 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4조 원을 깎았습니다. 이 처음에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예. 사례를 통닭으로 좀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국방부 정말 용산 이전할 때 국방부 예산을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출퇴근할 때 비밀문 만들면서 국방부 예산으로 운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의 본인의 그런 국방부 예산을 활용을 하면서 정작 군들의 그런 처우나 개선에 있어서는 예산을 그것밖에 오히려 증액하지 못하고 국방부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윤 정부는 비판을 받아야죠. 이동욱 의원님. 예, 사실관계인데요. 이게 여야가 그런 부침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된 안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여야가 합의했던 건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협의해 나가자. 이게 합의의 팩트입니다. 12월 3일 날 아무런 것도 결정된 바 없었고요. 그 결정된 것은 오히려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증액을 할지 감액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협의해 나가자. 요게 딱 팩트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어거지스러운 주장을 계속하면 할수록 본인 스스로가 희화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멈추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놓고서 그 다음에 또 협상할 마음이 있었다. 계속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법이나 이번에 보면 이른바 입틀막법 관련해서도 여야의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예산 관련해서 한 번도 여야가 시간은 늦췄지만 일방적으로 야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관철시킨 적은 없습니다. 감액 예산은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고요. 그건 언론에서 다 지적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 결정문으로 이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야당의 이른바 폭거를 인정하더라도 그게 계엄령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으로 풀어갔어야 됐다라는 판단을 내린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지금 마침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오늘 증언이 영상이 저희가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각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빨리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동안 내용을 다 뭐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 처음에는 이제 국회 통제 관련돼서 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이제 후반 동안은 그게 국회가 이제 담이 워낙 낮고 철골 구조물로 돼 있다 보니까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월담하는 의원들 그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 재판부가 또 어떻게 결론을 지을 때 무겁게 받아들일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는 내란 사건이 아니라 일반 이적 사건으로 구속 신문을 받았습니다. 구속이 추가로 6개월 연장될지 말지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어제 그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물풍선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서 대한민국의 정책적 기조는 전략적 인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 인내니까 특검이 일반 이적으로 기소한 건 황당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윤 전 대통령 시기의 대북 기조 전략적 인내였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은 전략적 인내였는데 그러면 김용현, 여인영 등이 전략적 인내를 하지 못하고 뭐 비행기 보내거나 우물풍선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부하들에게 또 다 덮어 씌우는 듯한 그런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요. 무인기 우물풍선 이거 대통령한테 다 보고됐다. 이거 다 증거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양 무인기 1,000대 만들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증언들이 이미 도처에 나오고 있고 복수로 증언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무슨 전략적 이 인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이미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북한 이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야 된다. 천주 일의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이거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폰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포렌식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말들을 하는 것은 남에게 덮어 씌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 행동 자체를 또다시 남한테 덮어 씌우고 자기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국민 더 괘씸죄에 더 파고들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좀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예, 김윤영 의원님. 대북 기조가 전략적 인내였다. 그러니까 일박 이적 혐의 기소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뤄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국군 심리전단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했던 군장병이 언론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비춰보면 이게 판단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 지금 특검에서도 이 심리전단 대령급 인사, 그러니까 단장급입니다. 대령급이면 대령급 인사를 직접 불러서 조사를 했고 예.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기소를 안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특정한 목적이 있고 특수한 혐의가 있었다면 특검은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겁니다. 근데 기소를 안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심리 전단이 특정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이동학 의원께서는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즉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는 시점에 봤었을 때 대통령실까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었습니다. GPS를 맞춰서 전략적으로 타격을 한 겁니다. 그 시점에서 가면 우리 국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무인기 만들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무인기 지금 대량 생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군 보고 북한 무인기, 사실 지금 무인기라든지 오물풍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똑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맞대응을 하거나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까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 이걸 단순히 무조건 계엄과 엮어서 바라볼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먼저 공격당했는데 저쪽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면 지금 증거로 나오고 있는 건 우리가 먼저 보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도발을 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날라왔는데 오물풍선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되고 나가지고 2배 이상 더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포렌식에서 어떤 이 메모가 나왔냐면 불안정한 상황, 단기간 효과 천재일우의 기회를 공략해야 된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곳을 타격해야 된다. 그곳이 평양, 핵시설 2군데, 그다음에 관광지 이런 데에다가 보내자고 계획을 다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별표 치고 어떤 메모가 있었냐면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론 분쟁이 일상적으로 남한과 북한 간에 일어나야만 그것이 이 국지전의 요소가 되고 그것이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계엄을 할 수 있다. 이 근거를 지금 만들려고 했었던 것으로 이미 그 계획이 지금 메모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격했으니까 우리가 공격한다 이런 게 아니고 먼저 도발했다는 내용, 이 내용은 저는 재판부에서 아주 심도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무인기 도발을 한 게 용산까지 무인기로 도발한 게 2022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응하는 건 북한의 어떤 어떻게 도발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묵고 있는 용산 상공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양까지 못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군 심리 전단에서 우리가 대북 전단을 뿌린 게 문제라고 하고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그걸 예를 들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김정은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종북몰이 당할까 봐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 먼저 도발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6.25 남침 이후에 수많은 연평도, 천안함, 그리고 개성공단 폭파시키고 우리나라 서해 공무원 관련해서 사살하고 실신까지 훼손하는 그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우리가 무인기를 보낸, 드론을 보낸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앞뒤 문맥 딱 자르고 그게 문제라고요? 근데 정작
드론 작전 사령관은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작전 사령관이 이거에 대해서 이적 혐의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일방적으로 우리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 일반 이적 혐의로 어제 구속신문을 받으면서 일반 이적으로 기소한 것이 황당하다라는 기소 자체를 부인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까 저희가 언급드린 그런 언론 보도도 증거로 채택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2월에 북한 무인기가 파주 거쳐서 용산까지 온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 전체적으로 아마 재판부가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